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할 텐데 역시 실전에 가깝게 우리 방문각 참 좋은 점이 실전하고 최대한 가깝게 상중하도 있지만 극상은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할 점은 뭐냐면 모의고사를 보든 뭘 하든 정답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고 그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5번을 반복해서라도 딱딱딱딱 알고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또 그게 4월달 나왔을 때 그 같은 내용이 또 틀린다. 5월달 모의고사 왔는데 또 틀린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워낙 중요한 과목별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건데 자주 나오네?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는 안 틀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틀리고 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만 핥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참 효과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 자주 나와? 그러면 한나절, 반나절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외워서 걔를 안 틀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해설 강의 기반시설 부담 구역 요렇게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옳은 거니까 머릿속에는 4개가 틀렸을 것이다. 그러면 답을 찾고 이거 매년 나오잖아요. 이 부분 매년 나오니까 여기 관련된 걸 딱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교과서 펼쳐놓고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중첩하에 지정될 수 있다. 아니에요. 중복이 안 돼.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중복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명 못해.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라고 됐단 말이에요. 법에다가 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지. 이 왜 이 지문이 틀렸는가를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다. 대학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은 의무적으로 다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은 이렇게 도공록 이렇게 성은 도시, 이름은 공록이 도로, 공원, 녹지. 이 도공록이가 학교를 가는데 대학교는 안 가요. 대학교는 초중 고등학교까지가 필수 시설이에요. 대학은 필수 시설 아니에요. 대학 안 가는 친구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은 그래서 신도시에 보면 대학 없어. 정답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의 답이 바로 대학교예요. 전문대학, 통신대학, 대학교. 대학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온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토지 등으로 납부를 비슷한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을 인정할 수. 이게 이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납도 허용이 됩니다.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냈거든 시험에. 너무 쉬운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가 이를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치한다. 자, 이 문제가 요 3개는 되게 쉬운데 4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들어갈 때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중에 4번하고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3번, 4번, 5번에 해당하면 원래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3, 4, 5에 해당할 때는 2년 연장해서 제한을 해요. 최초로 제한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문수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는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하지만 연장할 땐 심의 안 거쳐요. 따라서 시험에 어떻게 내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연장될 수 없다, 연장될 수 있다,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걔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3년 플러스 2년 들어갈 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지문을 하나하나 내 걸로 정확하게 익혀놓으셔야 다음 달 모의고사 풀 때 안 틀리고
그렇게 안 틀리기 시작하면 실전에 가서도 안 틀린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틀리고 맞고 계속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냐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야 되고, 안 짜면 1년 되는 날에 다음날 다 해제됩니다. 1년. 요거 다음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건 입으로 떠들면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떠들면서 하는 공부가.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자, 입안해달라고 주민들이 제안한 거, 이건 뭐 거의 8, 90% 시험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쪽에서. 여러분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기출문제 쫙 분석을 해보세요. 어디가 주로 정답 처리됐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지피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량이 적어져요. 도시군 관리계획 매년 시험 나오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기출문제 보면 희한하게도 공통사항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없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있는 게 있어요. 걔가 주구장창 나와요. 걔가 바로 주민들이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그 다음에 결정권자, 효력 발생, 기득권 보호, 지형도민의 고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좀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이게 이제 옳은 거 답은 찾는 거야 쉽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충 자료를 먼저 한번 보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8가지예요. 제가 줄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입지 복합구역은 작년에 새로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기출교 나발이고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아직도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심플한 게 나와요. 거의 나올 확률은 없고.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구역들 지정 변경하는 계획, 시설 설치하는 계획. 자, 그런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데 머리걸 짰다면 큰일 나는 게, 왜냐하면 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로는 기반시설 중에 교통시설로 분류되잖아요. 도로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면 머리끝 짜 따서 외웠을 때 이거 어디에 도로라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지만이 어차피 머리끌 짜 따서 암기하는 것은 9시월 달에 가서도 충분히 하고, 그 전에 초창기부터 계속 암기하려고 머리끌 짜 따고 이러면 그 주제를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이해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파악하면서 공부해놔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데 암기라는 거 금방 잊어먹거든요.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낼 수도 있지만, 도로 설치하는 것, 장례시설 설치하는 것, 무슨 기반시설 7개로 분류하잖아요. 요거 설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할 때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요런 거 할 때마다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그 내용이 아닌 거 골라시오 할 때 단골 손님이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라고 내는 겁니다. 걔들은 전혀 관계없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짜고 어떤 절차, 그런 것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낼 때 물어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도 워낙 쉬운 거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입안권자, 입안권자 중요하잖아요. 입안의 제한이에요. 왜? 얘네들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쪽에는 존재하지 않고 얘만 나오니까. 그래서 주민이해관계자는 그 아까 지나간 8가지 중에 요 내용에 대해서만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외부 적으라고 용도, 지구 중 이렇게 나가니까 용산, 기지 이렇게 외우는데 큰일 나요. 용산, 기지라고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용도, 지구라고만 외웠다가는 이 용도, 지구를, 자, 예를 들어서 이 용도, 지구를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얘들은 전혀 제안하면 안 돼. 저 못해요. 이런 거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그러니까 자,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용자가 뭐냐면, 자, 기존의 용도 지구 중에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에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이 긴 것 한 번도 출제된 적 없단 말이야.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이건 볼 것도 없어. 기반 시설, 지구 단위의 기지,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가 주구장창 나와요. 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시설입체 복합구역 이거 지정해달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21개 용도 지역, 그 9개 용도 지구, 산업유통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구역 얘네들은 제한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지구 단위 계획 짜달라. 용도 지구 중에 유일하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들어온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때 시설입체 복합구역, 시설 들어가면 그 예정지 5분의 4 이상의 죽다 살아서 5분의 4 기사회생, 시설 나오면 5분의 4, 나머지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가서 제안서 낸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의받을 때 국가나 지자체 땅, 국공유지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이건 제외하고 도시개발조합은 포함하고. 그래서 입안해달라고 탁 제안을 하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해주고 바쁘면 30일 연장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조서라든가 도면 같은 거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불러다가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없다 X, 있다 O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누가 하냐. 이런 거는 광역도시계획 여기 없으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도,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것은 말단위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객관식의 완전 단골이잖아요.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이걸 이해를 못해서 개국이 국계 이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린벨트 지정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구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 바다니까 바다는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니까 이 사람만 결정권한이 있다. 그리고 최종 협의심의 거쳐 결정했을 때 언제부터 얘네들이 효력 발생하냐. 그러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효력 발생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거의 경련으로 나와요. 다음날 넣었다가 다음날 뺐다가 다음날 넣었다가 다음날 뺐다가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실수 안 하려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득권 보호하는 것 도시군관리계 결정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다. 불리하게 결정났다. 그냥 하면 돼요. 허가인가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단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도 똑같은데 이건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 묶여버리면 3월 내 신고는 해야 된다. 기득권 인정하려면 시가와는 신고 3월이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그럼 꼭 하나 맞춰요. 우글우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주민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니죠. 이건 제안 못하죠. 용도, 구역, 지역, 지구들을 못해요. 제안받을 때 45일 플러스 30일 어디 갔니? 30일. 그래서 75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짜 이런 거 되게 쉽죠. 되게 쉽죠. 그런데요. 공법 전체를 풀 때 파박 선명하게 안 떠올라요. 왜? 법이 6개인데 얼마나 많은 날짜 나옵니까? 입으로 떠드세요. 떠들어야 돼요. 75일. 그 다음에 제안서 낼 때는 그 도시군관리 도서, 도면하고 조서, 설명서, 첨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도로가 이렇게 왜 도로가 확장돼야 되는지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확장되고 노선 연결돼야 됩니다 하고 도면 다 만들고 그 계획 설명서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시설입체 복합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아니죠. 그래서 이 조문의 제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 제가 기억나는데 복리행정을 구현하려고 주민들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2000년 1월 달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하는 걸 남용하면 행정력이 낭비가 되니까 그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불러다 협의해서 네가 내라 할 수도 있다라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주민들은 제한을 할까요? 못하죠. 사실은 이건 좀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답은 바로 팍 튀어나오는데 딱 정리를. 자, 요 8가지 중에 제한할 수 있는 것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천천히.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지구 단위 계획, 기지, 용도, 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는 것, 시설입체 복합구역 지정하는 것,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날짜 타타닥 외워놓고 효력 발생 정리하고 자꾸 머릿속에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이것도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지만 사업 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지만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된 말자 이건 뭐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여기 이제 문화재가 국가유산 바뀐 거 아닙니까? 손상될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요새 잘 써먹어요. 자, 이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은 제한 사유가 5개가 나오는데 1번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그 다음에 가 있을 때 보존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이렇게 환경, 경관 미관 알아서 가요. 국가유산 문화재가 박살나버린다. 이들은 3년만 제한하지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연장은 5년간이 아니고 3년간. 전답사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으로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자, 보려면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의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그런데 자, 여러분요. 전을, 밭을, 이걸 논으로 바꿔야 되겠다. 논을 밭으로 바꿔야 되겠다. 형질 변경 공사하잖아요. 근데 같은 농지끼리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시설을 설치했다면 종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들어간다. 이건 이제 좀 아직은 어렵지요. 3월 달에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일대, 비행정청 일대, 행정청이면 자, 여기 왼쪽에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 설치해준단 말이에요. 행정청이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시설 설치한 놈은 새로 만들어진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무상으로 지가 가져가요. 비용 관계없어. 근데 비행정청은 뭔가 달라야지.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허가받은 자는 새로 시설 설치한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은 새로 시설 설치한 이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비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행정청이면 절대적 무상기소, 네 것, 내 것, 가격 관계없어요.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운 건 네가 가져가고 옛날 것은 내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면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틀렸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성장관리계획, 자, 답 찾기 전에요. 제가 이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중요한 자주 나오다가 툭 건너뛴 것들, 그런 거 그 다음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자, 이 특광, 특특, 시장 운수, 우리가 이제 일장의 기본적인 얘들은, 자, 성장을 해야 돼.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해야 돼. 그래서 보면, 녹관, 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벌써 성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녹지하고 도시 외지역. 그럼 정답 벌써 주거, 상업, 공업 이 중에 하나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된다. 주변의 토지형 교통 여건 변화를 향후 시가와 예상된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뭐 행위자는 완화된다 할 때, 그러면 결론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고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협의심에 거쳐 지정을 하는데, 지정하면 결론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짜서 여기에 맞게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반시설, 여기 보고 이게 잘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재작년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2, 3년 뒤에 우리 시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장관리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이번 모의고사의 문제 답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배경을 탄탄하게 해야 되지. 이게 이 내용을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 들어가라. 이게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것. 이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하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여기 아무리 봐도 건축선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혹시 나오면 답은 건축선 지정, 건축선 제도에 관한 게 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아서, 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65%를 하라, 용적률 450%를 하고 높이를 25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게 딱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폐율은 보세요. 완화하자. 아까 녹관농자니까 완화를 한단 말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40인데 10% 더 줘서 50%까지.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다 20인데 10% 더 줘서 30%까지 완화한다. 10%씩 더 준다 이렇게 알면 돼요.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이 원래 100% 아닙니까? 25% 더 준다. 이거를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완화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짰으면 5년마다 전반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자, 마친 분들은, 알고 마친 분들은 괜찮아요, 이거. 그런데 내가, 이거 뭐야?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답은 상업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관리계획 쪽을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나 나나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한두 번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5번을 보란 말, 5번을 보고 입으로 떠들어보고 책 덮었을 때 기억이 나는가 확인하고 가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 실력되고 점수로 연결되지. 그냥 10대 때 기억을 하고 쓱쓱쓱 줄치고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이 입으로 한 번도 안 떠들어보고. 그리고 물어보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단어도 입에서 안 나와. 그거 공부 허방으로 한 거예요. 공부 헛한 거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파격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점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개발행위 할 때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라.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에 어디다 배치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다 정해놓으면 그게 딱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제를 바로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용어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시험을 내니까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런 걸 핸들링을 마음대로 해야 실력 짱짱하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 딱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뭐하고 뭐로 나누시냐, 이렇게.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딱 벌써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버렸어?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나오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요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 계획이란 이런 거 이제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 목적으로 도시혁신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의 제한은 쉽게 말하면 도시혁신구역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것, 건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짜는 계획을 도시혁신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 통째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빈칸 채우시오. 이렇게 빈칸 딱 채우시오. 기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려고 만든 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를 바른 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박스 안에 이 세 개가 어디가 틀렸는지 눈에 팍팍팍 보여야 되는데 아마 니은 같은 경우는 안 볼걸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사업 이런 거 제발 아리까리 할 때 그 공부한 만큼 반복을 더 하셔야 돼요. 내가 3번을 봤는데 아리까리 해? 3번 더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없이 다음 파트로 가야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그 내용을 그냥 대충 아무리 봐도 법은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은 극상으로서 뭐 이런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설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풀탄 보는 거고 복수 NO. 정답은 3번 찍은 사람은 다행이고요. 자, 용적률 최대 한도, 주거지역은 이제 세분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률을 물어보는 건데, 용적률 주거지역은 준주거 500%잖아요. 최대치. 계획관리지역, 그 잘난 계획관리지역 100%. 도시지역, 외지역은 다 80인데 저 잘난 계획관리지역만 100%란 말이에요. 농림지역 80%까지 허용한다 하는 걸 물어보는 실제 시험 나온 겁니다.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거 거의 뭐 한 문제, 많으면 2개까지 100%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틀린 걸 골라라.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야, 이거 실효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읽어 놓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자, 이 공시성달도 마찬가지. 그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아,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두드러 팬 놈한테 가서 너 잘못했지 않냐 물어보면 잘못했다고 얘기해 줍니까? 안 하죠.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이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행정청 속에는 6개 특광, 특덕, 시장군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도지사도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법에 따라 심판 제기할 거고, 비행정청인 시행자라면 그 얘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를 찾아가서 행정심판 제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한테 야, 네가 해라고 했어. LH한테. 그럼 LH가 사업 잘못했어. LH한테 가서 너 잘못했지 않냐? 절대 인정 안 하죠.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서울시 산하 SH 보고 네가 해라고 정해줬잖아. 그럼 SH가 잘못했다. SH한테 가면 안 되지. 서울시장한테 가서 얘가 잘못했으니까 나 구제받으러 왔다. 권리 침해됐으니까. 라고 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 정해줬다. 경기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끝 짰다 외우지 마시라는 거, 이거. 제대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가끔 나오지만 정리 딱 해놓으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 자,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나오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30가지인데, 30가지 용도마다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숫자가. 공장마다 다 달라요.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한 1등부터 한 7등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위락시설이 제일 높아요. 위락시설 2.1인데 유발계수가. 자, 이렇게 넘버원이 위락시설.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가서 버글버글 위락한다. 관광휴게시설. 자, 얘가 1.9. 자, 1등이 위락하려면 관광버스 타고 갔어. 자, 이 두 놈 나왔으니까 2종건생. 두 놈 2종건생. 그 다음에 3등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4등이 또 4놈이에요. 공동 4등. 1.4야. 그래서, 문종이 운자,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수단 관련 시설 1.4. 그 다음에 다 팔아치우자. 판매시설 1.건생.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그럼 이런 거, 유발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딱 해놓고,
위락시설 있나? 없네. 관광유역시설 여기 있죠? 이거 뭐 2.1, 1.9, 1.6, 1.4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정답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용도 지구 세분. 아이고, 이런 건 뭐, 이런 걸 만약에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3월달이고 4월달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틀리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자, 세 번 바르게 연결된 것. 자, 보호지구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대가리만 외워도 풀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죠. 방제지구, 시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경관, 자식특, 자연경관, 시가지 경관, 특화, 경관지구, 취락, 자연취락, 집단취락, 뭔가 농어촌 취락지구, 설득력은 있어 보이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개발지능지구는 주, 산, 관복이, 상업개발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인데 여러분 용도지구요. 용도지구 할 때 주의할 점은 요거 복합용도지구는 1.1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 일반주거, 일반공업계획관리 이 지문 여러 각도로 써먹었죠. 알죠 우리?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도 신설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이든 어떤 용도지구든 얘는 설치하는데 규제받지 않는다는 것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바로 이렇게 딱 나오면 용도지구는 일단 이런 것들 제발 입으로 막 좀 떠들어 보세요. 경고, 방방. 교수님마다 이 순서 다 달리 하잖아요. 저는 법조문 순서 그대로예요. 법조문 순서 그대로.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념 묻는 거? 안 내요. 내면 땡큐죠.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보호지구, 취락지구, 보취, 개특, 개발지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자, 얘들은 세분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는데 보세요. 특정 용도의 건물을 못 짓게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한다. 뒤집어 얘기해 볼까요?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지정됐대요. 우리 동네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걸 못 짓게 할 목적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 자꾸 상식으로 공부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떠들어 봐야 돼.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이런 걸 못 짓게 하려고 그러구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려고 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1, 2계획.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해놓고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진데 여러분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자식특.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여기에 답이. 뭐들라 이렇게 내면 바보예요. 이거 틀리게? 바보입니까? 자, 자연경관 보호한다.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별한 경관. 그러니까 이 종류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종류만. 자, 그러면서 방제, 시가지 방제, 자연방제. 아니,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시가지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주변 이런 거 좀 떠들어 보세요. 떠들어야 돼요. 떠들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는 힘들고 귀찮으니까. 눈으로 보죠. 10대, 20대는 가능해요.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문화재, 국가유산, 전통사찰 당연하죠. 중요시설물 있을 때,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있을 때 그래서 딱 물속에 역중생.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역중생 외웠는데 여기 뭡니까 물어보죠. 역사, 역사문화, 역사 이러고 있어요.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제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놈이. 그래서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라고 해야 되는데 저걸 떠들어보지 않으니까 딱 넘어가는 순간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역사 이러고 있어요.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걸 떠들어보란 말이에요. 취락지구.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취락하고 집단취락.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 안에서만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녹관, 농자 여기다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국토법령에 따르면. 근데 거기다가 자연취락지구 딱 지정하는 순간 건폐율은 60%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대박 나는 땅의 대박. 그러면서 4층 이하의 조례는 고려하지 않고 들어가더라도 단독주택 일정 건생 다 지을 수 있고 이전 건생도 지을 수 있어요. 허가받으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수 빼고 동물 및 식물관시설, 운동시설, 농업용 창고시설, 교정, 국방문사, 방송통신 발전시설 이런 걸 가능한 동네가 바로 자연취락지구예요. 대박인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보기, 특, 주거개발, 산업유통 아주 이놈 중요하죠. 관광휴양, 복합, 특종개발진흥지구 식구가 5식구로 확 늘어났잖아요. 세분되는 종류가. 그리고 개념이야. 답이 여기 다 있는데 못 하려고 개념을 외워요. 답이 다 안에 있는데. 자, 용도, 지급의 행위제한까지는 뭐 특히 거시기 할 거 없고요. 그래서 용도, 지구 그런 거는 그걸 딱 정리를 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취락지구 중에 자연 취락지구가 두 번 시험에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국토법 시행령 제78조에다가 직접 요건 지을 수 있다라고 정해졌단 말이에요. 두 번 나왔다는 것은 세 번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4층 이하 단독주택 지을 수 있고 일종 이제 건생 다 지을 수 있다. 단 이종 중에 휴일 단란안마 빼고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일반음식점, 휴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 이 네 가지 빼고 그 다음에 동식물 관리시설 지을 수 있다. 동물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운동시켜서 창고에 집어넣어? 창고에. 왜? 삐딱한 놈 교정시키려고. 삐딱한 놈 교정했으니까 군대 보내야지. 국방무사시설, 방발이, 방송통신발전시설 4층짜리. 이런 것들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지 설명하기는 너무 많고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죠, 여러분들. 한번 찍는 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단독주택하고 일종 건생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어디라도 다 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네 찍어볼까? 그래도 그 노유자 시설은 일반주거지역 안에 허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능한 건데, 노유자 시설인데, 다 표시가 안 됐네요. 요 놈이에요, 요 놈인데, 이제 나머지 한번 볼까요? 해설을 한번 볼게요, 제가.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단독주택, 2종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도 돼요. 1종은 아파트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건생. 우리 할렐루야 종교시설,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는 아니고요. 노유자 시설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되는 것. 나머지는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혹시 시험에 나오면 전용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주거만 아파트 안 되고 단독하고 공동은 되고 여러 주택이 있으면 일종 건설은 무조건 허용해야 돼요. 종교시설을 허용해야지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건 노이제스를 이 정도 딱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노이제시설. 그 다음에 요런 조문들 이게 보면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볼까? 용적률 50%까지 강화해볼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핸들링을 하는 거죠. 핸들링. 다음은 도시개발법.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개발법은 전체 절차를 잘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개발구역 지정한다, 개발계획 짠다, 시행자 정해주고 실시계 인가받고 사업시행 방식 이런 걸 전체를 2장, 3장은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은 전체 절차를 잘 이해해 놓으면 정말 공부하기 편해요. 지엽적으로 외우는 것은 안 되고요. 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을 골라라. 구역 지정, 옳은 거니까. 분할할 때 최소 1만 이상. 왜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구역 지정할 때 1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이런 걸 이 문제를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 문제를 알고 풀어서 정답 맞힌 분 있으면 따봉입니다. 따봉.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고루고루 섞였거든요.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에 예외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 개발계획 짤 때 지정권자가 짠단 말이에요.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개발계획 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시행자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한다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개발계획 짜더라도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앞에 내용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4가지는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 선수가 바로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게 될 일이 있으면 그 비용 부담하는 거. 여러분,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고 공원을 어디다 조성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발사업 하다 보면 개발구역 밖에 도로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은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끝 짜다가 안 돼. 머리끝 개도, 임순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이 설치될 일이 있다는 것은 구역 지정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비용 부담하는 건 처음부터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전제 조건인 협의 매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다가 안 파는 땅 나타나면 강제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수용 대상인지는 구역 지정에서 매입 들어가 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적인 목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등기부 대장을 띄워볼 거 아니에요?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의 현황은 등기부에 드러나니까 알 수가 있지만 임차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등기부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보호해. 세입자 보호하려면 임대주택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역 지정하기 전부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는 순환 방식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버릴걸자 따서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러지? 라고 하고 한 번만 의문을 가지고 공부해 놓으면 다시는 안 외워도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제한한다는 것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개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같은 데는요, 먼저 딱 묶어버리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에서 자, 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했을 때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시행계획서. 자, 여러분 개발법에도요. 개발계획 나오죠. 시행자 정해서 실시계획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도 나오죠. 그 다음에 조합 만들면 정관도 나오죠. 규약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때 시행 규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극상 문제로 찍는 거야. 찍는 거. 그래서 지자체가 개발사업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할 사항이 하는 것을 이게 어느 것을 찍을까요? 하고 쓱 보면 그래도 사업 관리비 금액 1번 잘 찍으면 운 좋은 거고요. 이거는 극상이니까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해설지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자, 환지 방식. 옳은 것은 옳은 거니까 4개가 틀렸네요. 자, 평면 환지로 그 얘기는 토지로만 돌려준다.
입체 환지가 아니란 얘기잖아. 입체 환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토지를 토지로만 돌려주는 평면적 환제를 할 때는 건물을 짓는 계획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건축 계획은 입체 환제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공사 끝나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환지 처분합니다. 자, 여러분요. 이런 게요. 수업 시간에 숫자 같은 걸 막 입으로 떠들면서 혼자 공부할 때 떠들면서 공부한 사람들 나도 모르게 나오지만 눈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 기억 안 납니다.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60일 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도로가 뻥 뚫렸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지 다음 날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류지는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권리 취득한다는 것. 자,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지만 종전토지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내가 원래 13, 14 두 필지, 자 예를 들어 100평짜리 두 필지로 받기로 했는데 합필돼서 한 필지로 200평으로 두 필지 받기로 한 걸 합쳐서 한 필지로 받으나 200평짜리 한 필지 받기로 한 걸 13 분할을 해가지고 13의 1, 자 200평을 100평으로 나눠서 두 개를 받으나 똑같잖아요. 변화되는 게 없잖아. 그렇게 변경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시행 방식 옳은 것만 골라봐라.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일단 머릿속에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는 협의 매입 보상금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가가 너무 비싸면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 하는 게 수용 사용 방식이다 하는 것. 자, 그러면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에 집단적으로 땅을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겠다. 수용 사용 방식의 원칙. 지가가 너무 비싸. 그러면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이 어렵다. 환지 방식으로 하자. 대지로서 효용의 정진. 이게 바로 대표적인 환지 방식.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지목, 형질, 공공시설 설치 변경 필요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기역, 니은, 이것이 맞고. 자,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요.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는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허용하는 겁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요. 많을 때 수조 원이 들거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돌려주는 환지 방식. 자, 이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환지나 혼용으로 가는 건 허용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해놓고 혼용이나 수용 방식으로 안 됩니다. 혼용 방식으로 한다 해놓고 환지 방식 돼요. 수용 사용 방식 안 돼요.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해놓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어. 돈이 너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토지 상환 채권 나오면 워낙 자주 나오죠. 자, 문장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이때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토지를 사기 위한 땅의 일부에 대해서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이 조문을 내용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발행 계획에 포함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봐라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이제 극상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누가 발행하느냐, 2분의 1 초과한다, 일부에 대해서 토지 상환 채권, 기명이냐, 무기명, 보통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극상 문제인데, 따라서 이런 것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그래서 이거는 극상 문제를 한번 넣어준 거고, 토지 상환 채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쓴 대로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되면 일부를 주려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았어. 지정권자에게. 이때도 민간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얘들은 필요 없죠. 보증을 받는다는 거. 기명으로 이런 것들을 딱딱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환지 처분 틀린 것만 보면 되겠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멸은요, 여러분요, 오늘 환지 처분되면 내가 환지를 받았다. 입치 환지든 뭐든. 오늘 환지 처분하면 내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날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던 권리가 소멸한다? 그 환지 처분한 날이 끝날 때 소멸해요. 오늘이 끝날 때. 오늘 밤 11시 59분 59초 딱 끝나면 소멸하고 딱 끝나는 순간 다음 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소멸 그러면 다음 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중복 중첩되니까. 자, 정비법에서 이제 정비법도 6문제 출제되는데 와, 우리 또 정비법 개정되는 것도 많고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도시정비법에서는 뭐 6개 중에 5개 맞히겠다, 6개 그러면 중풍 걸려요. 중풍. 한 3개 정도 마친다 하면 다른 거 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해제를 요청한다 하면 원래 이제 정비 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지정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가서 해제를 요청하는 사유인데 2323-5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예정지 푸는 거예요. 예정지.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었다, 조합 만들었다, 사업 시행위가 신청한다, 뭐 재개발을 소유자가 조합이 직접 안 한다,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지 푼다라고 하면 3년 내 구역 지정 안 하면 예정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년.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교과서 펼쳐놓고 숫자가 법조문 그대로 가면 3년, 2323,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들 정비기본계획, 지금 정비기본계획 누가 짜는지 뭐 내용도 모르고 할 텐데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 생략사유, 아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극상 문제로서 하나 찍어라. 이제 10% 미만 축소하는 건데 뭐 이렇게 15%, 20%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우리가 외면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한다 하고 생무시하면 된다는 거. 추진위원회 업무. 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좀 알아놓을 게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받고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떨어지면 120일 내 분양신청기관 등을 통지해서 분양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조합 설립하려면 어마무시하죠. 재개발, 재건축 생각만 해보세요. 재건축 단지 안에 3,000세대가 있다. 그 안에 상가도 있고 별별 권리자 너무나도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5명 이상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요. 추진위원회는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관은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 업무 정하는 게 정관이거든요. 운영 규정.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요. 시장, 군수 등 찾아가서 승인받아야 돼요. 추진위원회는 승인받는다고 그래요. 떠들어보지 않으면 안 돼. 추진위원회 승인.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30일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추진위원회 만드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라, 설계자 선정해라, 계략적 시행계획서 만들고 동의받고 이런 거를 미리 하게 하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할 일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미리만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은 없어. 그러면 추진위원회 업무를 물어보지는 않아 잘 사실은. 왜냐하면 조합에서 한 문제 물어봐야 되는데 배정이 된 게 딸랑 추진위원회에서 물어봐 버리면 중요한 조합 쪽에서는 문제를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내는데 가끔 하나는 알아놔야 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이후의 과정은 없어져 버려요. 조합이 설립되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없어진다고요.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과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 관리처분계획은 2단계 분양 신청이 끝나야 관리처분계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 들어가잖아요. 그 추진위원회 존재하지도 않아.
따라서 정답은 관리처분계획 서류예요. 외워서 푼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면 없어져 버린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과정은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판단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유, 청문 이런 거 전혀 그냥 한번 쓱 한번 곁눈질을 한번 째려보고 대충 찍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극상 이런 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장 운수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다. 야,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8가지 사유가 있는데 교육과서 보세요. 8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런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한 9월달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쓱 보고 추진위원회가 시장 운수 등에 승인받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이 3년인데 2년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지금 충돌되는 게 있어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진위원회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이다. 뭐 쭉 나오는데 추진위원회든 뭐 임원이든 결격사유 나오면 뭐 그 PP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혹인이 그 PP 삼총사하고 뭐 파산선고 받고 복권 안 된 자,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안 된 사람,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인데 아니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 지나지 않은 자. 여러분 참고로 중개업법에서는 3년 지나지 않은 자가 중개업 등록을 못합니다. 공법은 다 2년이에요. 교도소 딱 살고 나왔다. 집행정지, 집행 종료됐다. 2년 지나면 돼요. 2년 안 되면 못합니다. 2년, 공법 다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 다음에 정비법 위반이야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깔끔하게 이렇게 채우고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뭐 이거 딱 바로 이게. 자, 그 다음에 주택법 용어 옳은 거. 주택법은 우리 용어는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옳은 건데, 이야,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주택법이잖아요. 단독주택은 단다다 공까지 가면 건축법이에요. 공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세 가지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다가구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다세대까지 기숙사를 이루는 준주택. 그 다음에 주택은 뭐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딱 봐도 놀이터에 애기들 와글와글, 건생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와글와글, 유치원 애기들 와글와글, 운동한 사람들 와글와글, 복리시설입니다. 부대가 아니고요. 이거 중요하죠. 별개 단지 할 때 21 8도,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면 별개 단지,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21 8도 이렇게 딱 정리하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65점, 60점 레벨. 조합 설립, 지역주택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지금 여러분 이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라고 하는 기출 문제 중에는 여러분 지역하고 직장은 내 집 마련이잖아요. 조합은 되면 조합들이 돈을 내서 땅 사서 시공사 선정해서 집을 직접 짓는 게 주택조합제도인데 지역 직장 쪽에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해서 뭐 구분 소유자 동의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건 리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제출한 서류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못 외우죠. 그래서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조합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딱 보면 보세요. 찍을 때 찍더라도 정산서가 뭐예요? 야, 우리 다 지었으니까 야, 아파트 입주할 때 돈 낸 돈하고 또 맞는가 보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도 안 했는데 무슨 정산을 합니까? 그래서 찍을 때도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찍으시면 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80% 사용권, 15% 소유권 이건 꼭 알아놓으시고요. 815. 그리고 주택조합 정리 싹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높거든요. 35회 시험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주거정책 심의회 심의 이거 이제 극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거 우리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출제를 했거든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상입니다. 극상. 그래서 답 하나 딱 찍고 다시 보지 마시라 하는 거. 돈 1도 안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단독을 30호, 한옥은 50호, 공동 30세대 단정 연립 50대 이상 지을 때, 만 이상을 조성할 때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해주고, 승인 떨어지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꿍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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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딱 다 짓잖아요. 그래서 착수, 5년 내 착수하라.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A 공구 300, B 공구 300 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최초 공사 진행 공구는 5년 내 착수. 그 다음부터는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근데 국가유산, 문화재가 막 나와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착수기간 연장 1년 합니다. 그래서 5년 내 착수하세요. 연장 1년 가능합니다. 라고 외워놓으시고. 다 지었죠?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뭐 1번 당연하고 600세대 이상 외워놓고, 뭐 나머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이게 LH가 여기 지금 이거 보면, 표본 설계도서라는 거는 건축법은 이걸 표준 설계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본 설계도서라는 거는 설계도 하나 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빵빵빵빵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형별로 모형별로 만들어진 표본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표본 설계도서 승인 받는다는 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5년 내 공사 착수 연장 1년 연장 가능하다라고 외워놓으시고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이게 재밌는 건데 얘는 또 좀 많이 좀 이론이 배경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거 3번 나왔거든요. 3번 나왔는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얘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고 할게요. 보고 제가 이걸 준비 안 해왔네. 자, 요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뭐냐면 아파트를요 건설회사가 이 땅을 사서 싹 밀고 아파트를 다 지었잖아요. 이렇게 지어서 입주자가 들어갔는데 사용검사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 다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입주했는데 대지가 10,000평이다. 거기다 1000세대 지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우리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소유권을 회복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등기부상 A라고 됐는데 진짜 권리자는 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민법 186조는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 안 하고 학설과 판례로 중간 생략 등기도 인정하고 개판이에요. 개판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갑이요. 지 돈으로 지 조카 이름으로 A 이름으로 땅을 사서 내놨거든요. 당사자가 다 서류가 다 있고. 근데 A란 놈이 삼촌 땅인데 지 땅 아닌데 명의만 자기로 됐던 거예요. 건설회사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들어섰지. 갑이 와서 보니까 이 미친놈이 건설회사 땅을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라고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얘가 이겼단 말이에요.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 그 땅의 일부가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법적으로 골치 아파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갑 찾아가가지고 야, 너 소유권 회복한 건 축하하는데 그 땅 우리 입주자 땅한테 팔아라. 골치 아파 죽겠다. 이게 사용검사 매도 청구예요. 얘가 소유권 회복한 지 2년 내 송달이 돼서 팔으라 해야 되고 야, 시가로 팔아. 시가로 팔으라고 하는데 갑이 파나요? 안 팔지. 그럼 이 매도 청구 제도는 땅 주인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요. 판사님, 우리 입주자 땅인데 일부가 우리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겨서 시가로 살라고 했더니 저 새끼가 안 팝니다. 팔게 해주세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때 민법에 권리 남용 금지라는 게 있어요. 권리는 남용되면 안 되거든. 야, 너 뭐 시가하면 되지. 너 왜 이걸 땅을 그리고 아파트 다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매도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안 팔면 4분의 3 이상의 입주자 동의받아서 소를 제기하고 이 승소를 했다. 그 판결을 기록하는 입주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고 그리고
이 매도 청구를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서 입주자가 땅 사오려면 전체 면적의 5% 넘어가면 안 돼요. 4분의 3 동의받고 시가로 2년 내에 송달돼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 가서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자 소송을 할 때는 4분의 3 외워놓고 5% 전체 면적의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 나오죠. 4분의 3 나오죠. 5% 나오죠. 2년 내에 송달된다. 이런 것들이 객관식 내기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꼭 정리를 우리 교과서는 교수님마다 다 다르니까 요 파트 찾아서 꼭 한 3번만 읽어 놓으세요. 3번만. 숫자는 입으로 떠들면서 외우고요. 자, 착수기간 연장 사유인데, 이런 거는 연장 사유가 사실은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문화재, 매장 유산 발굴 허가 받았다. 그럼 문화재 이 용어가 바뀐 게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막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상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도자기도 나오고 발굴해야지. 또, 요거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또? 요 해당 사업 시행지 그 아파트 지을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생겼는데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그거 내 땅이에요. 네 땅이에요. 분쟁은 소송을 통해야 되잖아요. 1심 가고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아파트 막 들어서면 누구 땅이 될지 모르니까 올스탑 돼야 되죠. 근데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라고 시험을 냈거든요. 예전에 난 거는 소송 외의 방법은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써먹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아니고 공공택지에서 개발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착수 지연되는 건데 공공택지 외로 바꿔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뭐 매장 문화재가 있다.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다. 그러면 본안소송 끝날 때까지 문화재가 발굴할 때까지 스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착수기간 연장 사유가 요 2개만 알아놓고 이렇게 바꿔서 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대책 없죠. 토시까지 다 틀리게 안 틀리게 박스 내용을 다 외울 겁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된다는 거. 또 주택법의 정의. 얘도 바로 우리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극상으로서 쌩 까고 넘어가면 돼요. 건축법이죠. 7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건축법에서 사전 결정이 나오면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 결정을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점유에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얘가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얘를 물어보면 뭐 사전 결정을 신청해서 통지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각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는 예외가 1도 없어요.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 있잖아요, 여러분.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에서만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따로 받아야 돼요. 이게 예외가 있으니까 이게 항상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것만 모두 골라라.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로 이건 또 살짝 다른 응용을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농지 전용 허가하고 계산 농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일시사용 이런 전부 다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여기 이제 농지 전용하고 하천 점용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농지 전용 허가하고 하천의 점용 허가는 1도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받은 것으로 본다. 토시지역 안에 보전산지에 대한 일시사용 허가, 이런 도시지역 안에서 다 받은 걸로 봐요. 이 2개. 그러면 볼 수 있는 것만 골라봐라. 기억하고 니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기억, 니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빼고 이 셋 중에 하나.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이건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디귿 들어간 걸 쓱 빼놓고 디귿을 쓱 빼놓고 디귿 빼고 그럼 정답은 딱 나오잖아요. 기억, 니은. 도로 점정은 전혀 없어요. 하천 점용이에요. 하천 점용. 하천. 이거는 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농하라고 외우시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일시사용 다 똑같은 거예요. 단 보전산지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오케이 받은 거로 본다. 나머지는 다 별도로 받아야 돼요. 하천의 점용 허가입니다. 계산 농하. 그 다음에 구조안전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받는다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구조안전 확인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 받는다. 6층 이상인데 5층 이상.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자, 대수선 신고를 하면 허가가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을 하거나, 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기둥을 3개, 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수선, 주계단 수선 나오면 다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허가가 의제된다. 자, 20제곱미터 이상, 이건 이상이라고 그러면 논란이 돼요. 20제곱미터를 수선한다라고 이상은 30, 50, 40, 100 막 나오니까.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할 때 신고 대상인데 30 미만이잖아요. 내력벽은 아예 신고 대상이고 뭐고 법 적용 안 하니까. 그 다음에 2개 이상, 3개 이상 기준을 물어볼 때, 여기 지금 의제된다 할 때 약간 논란되는 거야. 기준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3개 이상, 지붕틀 3개,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할 때 신고 대상. 그러면 2개까지만 하면 신고고 뭐고 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들은 다 신고예요. 얘들은 신고 대상 자체가 대지를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30% 출제 오류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이걸 2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 2개를 수선하는 걸로, 2개 이상을 2개로 바꿔서 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이분이 됩니다. 대수선 꼭 정리를 해놓고 신고 대상도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범죄 예방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때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요. 그 이후에 또 개정이 많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범죄 예방에 따라서 범죄 예방 기준 한번 평생 우리 강의를 잘 안 하거든. 교과서에 거의 없는 교과서도 많고 제가 선책은 있긴 있지만 이거 한번 써먹었고 이런 것들은 딱 85년도 이후로 한 번 냈단 말이에요. 동물원, 식물원 무슨 범죄 예방은 동물원 들어가서 곰 발바닥 뜯어내고 곰 쓸개 뜯어내고 그럴 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관광 숙박시설도 아니고 단란주점 이런 데는 범죄 벌어지든 말든. 그 다음에 도서관 연구소에 누가 범죄자들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찍을 때 이게 이제 편의점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일정 건생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살짝 찍는 거죠. 이렇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그러면 건축물이 뭐냐라고 할 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하면 연습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산, 지금 옛날에 치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것, 철도 선로부지, 이런 거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죠.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 이런 것들은 지역자치센터는 건축법 적용을 받죠. 일종 건생이니까 받는 거 골라라 3번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구조, 재료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참고로 한번 보는 건데 여러분 이게 경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먼저 하고 기본 점수 65점, 7점 가놓고 그 다음 좀 곁다리를 한번 볼까? 그런 게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 자주 나오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약간 실력 될 때 약간 한눈 파는 것도 괜찮다는 거. 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내진, 자, 여러분 문장을 맞고요.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장관이 하는 거 아닌데 허가권자는요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시군구 그 다음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특별시 광역시에 지을 때만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여러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2회 이내에서 허가권자가 부과하는데 중대 위반이 4가지가 있어요. 신건용 신고, 건폐율, 용적률, 허가 요 4가지로 위반하면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그 다음 100분의 50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이 10,000원이면 5,000원 곱하기 위반한 면적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고를 위반한 것은 70% 7, 8, 9, 10이거든요. 그래서 신건용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허가 위반했다 100%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행강제금 옳은 거 한번 볼까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한번 쏘았다. 그건 반드시 징수해야 됩니다. 동일인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을 최근 2년 내 2회 위반하면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라.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허가권자는 최초 명령이 있은 날 기준으로 1년에 최대 3번까지 때리면 너무 골병 들죠. 2회. 요렇게 따라서 기억만 맞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나오면 만만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만만천. 상속을 받았는데 주의할 점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만. 농사 지으면서 상속받으면 면적 관계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만.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한다. 만. 주말 체험 영농할 때 농업지능지 외농지. 천. 만천. 이런 건 뭐 가볍게 우리가 풀어야 되죠. 간단합니다. 농지증. 시구언면. 여러분 농지증은 이 중개사법령에서도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도시민들 주말 체험 영농 있죠? 농업지능지 외, 천. 이때도 농지증 내야 돼요. 심지어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꼭 주의해야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다. 공유농지 분할로 합병했다. 국가지자체에 농사 지을 필요도 없거든요. 농지증 안 내는데 주말 체험 목적 하려고 농지 취득한다. 이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도 들어간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대체적으로 한 5문제 빼고는 우리가 핸들링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 달에도 나오더라도 안 틀려야 돼요. 안 틀리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공부입니다. 틀린 걸 또 틀리고, 틀린 걸 또 틀리고, 그 다음에 극상 문제. 이건 틀려도 좋아. 그거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거 자주 나오는 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시고 자주 나오는 거다, 중요한 거다, 다음에 안 틀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다 보면 여러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